서유럽 렌트카 여행 이재영 여행 준비 1. 다음 주 4월 24일부터 약 40일간 집사람과 함께 렌트카로 독일, 이태리, 프랑스 여행을 할 계획이다. 당초 스페인까지 포함하려 하였으나 동선 계획을 세워보니 너무 강행군이다. 스페인은 다음 기회로 미룰 수밖에 없었다. 스페인까지 갔다간 맨날 운전만 하다 끝날 것 같았다. 가급적 하루 운전 거리가 200km를 넘지 않도록 계획을 세웠다. 몇 달 전 혼자서 40일간 베트남, 라오스 여행을 하였을 때는 사전에 별로 준비할 것도 없었다. 가고 싶은 곳 몇 곳 대충 포인트 찍어놓고 그냥 가면 그만이었다. 숙소고 교통편이고 미리 예약할 것도 없이 현지에 가서 해결하면 그만이었다. 워낙 물가가 싼 곳이라 돈에 신경 쓸 필요도 없었다. 돌아다니야 피곤하면 쉬고 또 가고 싶으면 가는 그런 느긋한 여행이었다. 그런데 이번 유럽 여행은 다르다. 집사람과 같이 하기 때문에 무작정 계획 없이 다닐 수는 없다. 게다가 여행 경비도 문제가 된다. 동남아 여행과 비교하니 꼭 10배가 든다. 동남아에선 1인당 12,000원에 한 끼를 해결할 수 있고 12만 원이면 숙박도 문제없으나 유럽에서는 식비든 숙박비든 그 10배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엔 철저히 사전 계획을 세웠다. 40일간의 숙소도 모두 예약하였다. 반 이상이 환불이 되지 않는 조건이라 계획 외의 일정은 조금도 허용되지 않는다. 지난번 동남아 여행과는 극과 극이라는 생각이 든다. 1. 여행 동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출발하여 하이델베르크, 블랙포리스트, 슈투트가르트, 뉘른베르그, 민헨으로 간다. 민헨에서 오스트리아의 인스부르크를 거쳐 이태리의 베네치아로 간다. 다시 피렌체와 로마로 간 후 피사와 제노바로 올라온다. 프랑스로 넘어가 니스, 그라노블, 마르세유, 아비뇽, 파리, 메스를 거쳐 독일의 켈른, 프랑크푸르트로 돌아온다. 이렇게 동선을 짜고 보니 일정이 좀 빡빡하다는 느낌이 든다. 50일 정도로 계획을 잡아야 했나라는 후회도 된다. 여행 동선 계획을 세울 때는 구글 지도와 챗GPT의 도움을 받았다. 그런데 절대 챗GPT를 믿으면 안 된다. 이 녀석은 하도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잘하기 때문에 매번 확인을 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없는 것보단 낫다. 2. 항공권을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비용, 다음이 운항시간이었다. 유럽 공항 중에서 항공권과 렌트카 비용이 싼 공항을 찾았다. 항공권이 싼 공항으로는 1 프랑크푸르트, 2 바르셀로나, 파리였다. 렌트카 비용이 싼 곳은 1 바르셀로나, 2 프랑크푸르트, 3 파리였다. 스페인을 동선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에 자연히 행선지는 프랑크푸르트로 결정되었다. 스카이 스캐너로 프랑크푸르트 왕복 운임료를 검색하니 직항인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는 18만 200만 원 정도 되었다. 운항시간 14시간 정도. 1회 경유 항공편의 경우 대개 12만 130만 원 정도. 운항시간은 1618시간 정도이다. 1회 경유로 9만 110만 원 정도의 가격대도 있는데 거의가 왕복 가운데 한쪽이 30시간 가까운 운항시간이다. 이리저리 검색하다가 획기적인 가격을 찾았다. 72만 원의 왕복 운행시간 모두 17시간인 중국 동방항공을 예약할 수 있었다. 3. 렌트카 집사람하고 둘만의 여행이기 때문에 큰 차가 필요 없다. 소형차를 중심으로 검색하였다. 렌트카 업체와 직접 컨택하는 방법과 중개업체를 경유하여 예약하는 방법 두 가지 대안이 있는데 둘 모두 검색하여 가격을 비교하였다. 렌트카 업체 선택에는 크게 메이저 업체와 로컬 업체가 있는데 로컬 업체는 가격이 싼 대신 차에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른 조치가 어려울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유럽은 보험료가 무척 비싸다. 풀커버 보험의 경우 렌트 비용보다 보험료가 오히려 더 비싸다. 메이저 업체의 경우 풀커버 보험을 선택할 경우 최소형 차가 40일에 거의 300만 원 이상 되었다. 그런데 역시 검색에 품을 들이면 그만큼 싼 곳이 보인다. KLOK를 통하여 풀커버 보험 포함 40일 123만 원에 예약하였다. 렌트카 업체도 세계 넘버 1인 허츠이다. 다만 렌털 사무소 위치가 공항이 아니라 프랑크푸르트 시내인 것이 흠이라면 흠인데 이 정도 수고는 충분히 할 만하다. 4. 숙박비 유럽 여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숙박비이다. 이전에 유럽에 출장을 갔을 때와 비교하여 숙박비가 엄청 오른 것 같다. 대략 2030만 원대가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은 비용을 지불할 형편은 못 된다. 그리고 저녁에 도착하여 잠만 자고 아침에 나오는데 구태여 비싼 곳을 찾을 필요가 없다. 숙소를 찾다 보니 도심보다는 시 외곽이 엄청 쌌다. 렌트카 여행인데다 어차피 시내 중심가 여행에는 자동차가 필요 없으므로 도시 외곽에 숙소를 잡았다. 23는 아고다를 통해 13은 에어비앤비를 통해 예약하였다. 대략 10만 원 내외 혹은 그 이하로 괜찮은 숙소를 예약할 수 있었다.
다만 아고다를 통해 예약한 숙소는 거의가 예약 취소가 안 된다. 무료 취소가 가능토록 하려면 23만 원 정도를 더 지불하여야 한다. 이번에 숙소를 예약하면서 우리나라 모텔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새삼 느꼈다. 서유럽 렌트카 여행 2출발 2024-4-24수. 드디어 여행 출발일이다. 항공편은 인천공항발 오후 6시 30분이다. 그렇지만 세종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서둘러야 한다. 공항에 도착할 때까지 어떤 돌발 변수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번 여행은 렌트카를 이용하기 때문에 짐이 많아도 상관없다. 집사람에게 가지고 가고 싶은 것 다 가져가도 된다고 했더니 햇반이니 뭐니 하면서 먹을 것을 한 가방 꾸린다. 그런 건 독일에 가도 다 있다고 하면서 가서 조달하자고 했지만 듣질 않는다. 거기다 라면을 끓일 남비까지 넣었다. 이 가방 무게만 10kg 가까이 된다. 나중에 이 짐 때문에 죽도록 고생한다. 세종버스터미널에서 12시 30분 인천공항행 버스를 탔다. 도착하니 오후 3시 출발까지 3시간 반 넉넉하게 남았다. 이번 항공편은 중국 동방항공이다. 동방항공은 10여 년 전에 중국 여행을 할 때 한 번 이용한 적이 있었는데 비행기가 낡고 초라한 느낌이었다. 그래도 이번엔 싼 맛으로 동방항공을 선택했다. 프랑크푸르트 왕복 72만 원이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의 거의 13 수준이다. 다만 상해에서 1회 환승하여야 한다. 체크인을 하는 도중 갑자기 집사람이 음식물 가방을 포장하여야겠다고 한다. 가방에 든 남비가 찌그러지거나 음식물이 눌리게 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포장센터로 가더니 10분도 넘게 지나서야 볼박스에 단단히 포장한 짐을 들고 온다. 그래도 항공사 담당 직원은 참을성 있게 기다려준다.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전화 로밍이다. 예전엔 와이파이 도시락을 주로 이용하다가 저번 여행부터 SKT의 바로 요금제라는 것을 이용하는데 아주 편리하다. 5만 원이면 한 달 12기가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집사람과 둘이면 이것만 해도 10만 원이다. 그런데 3영원을 더 내면 가족 이용제란 걸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상품 설명을 읽어보았지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로밍센터 직원에게 물어보았다. 한마디로 한 사람 요금으로 온 가족이 로밍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간단한 것을 왜 그렇게 어렵게 설명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7만 원으로 24기가 상품을 예약하였다. 이것으로 통신에 관한 걱정 완전 끝. 다음으로 여행자 보험이다. 집에서 가입한다는 것이 깜빡 잊고 있었다. 스마트폰으로 1분 만에 간단 가입이 가능하다는데 개뿔 절차가 얼마나 복잡한지 10분도 넘게 걸린다. 삼성손해보험을 선택하여 진행하는데 잘 나가다가 입금을 해야 하는 단계에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먹통이 된다. 어쩔 수 없이 롯데보험을 선택했는데 이건 또 자녀 이름을 입력하지 않으면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는다. 이것도 실패. 분통이 터진다. 마침 근처에 삼성손해보험 창구가 보인다. 가서 사정을 설명하니 이곳에서 가입을 하란다. 그럴 경우 보험료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니 다이렉트 요금보다 50% 정도 비싸다고 한다. 10만 원 이상 더 비싼 셈이다. 그럴 순 없다. 이번엔 태블릿 PC를 꺼내 다시 다이렉트 보험을 신청했더니 드디어 가입 성공이다. 잠깐만에 10여만 원 벌었다. 출국 절차를 마치고 탑승 창구로 갔다. 2시간 반이나 남았지만 지루할 일은 없다. 태블릿 PC로 난컵의 국제 바둑대회 중계방송을 보고 있자니 시간은 금방 지나간다. 드디어 상해행 동방항공기에 탑승하였다. 1열 6석의 작은 비행기이다. 비행기는 좀 낡았다는 느낌이다. 그렇지만 이 항공편은 대한항공과 코드 쉐어링을 하고 있으므로 비싼 대한항공권을 끄는 사람도 같은 비행기를 이용한다. 기내식 맛도 괜찮았다. 환승공항인 상해 푸동공항에 도착하였다. 20년 전갓 오픈했을 때 한 번 이용한 적이 있으니 이번이 두 번째이다. 그 이후엔 상해에 갈 때는 모두 홍차오 공항을 이용하였다. 당시 푸동공항은 무척 크고 화려했다는 기억이 남아있는데 이번엔 크기는 하지만 화려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는다. 조명이 어두워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공항 내부는 좀 두서없이 혼란스럽다는 느낌이 든다. 프랑크푸르트행 비행기가 출발하기까지는 3시간 정도 남았다. 요즘은 여행을 다닐 때마다 꼭 태블릿 PC를 가지고 다니는데 이것만 있으면 지루할 일이 없다. 시간이 빌 때면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하면 금방 지나간다. 영화도 60편 정도 가져왔으므로 충분하다. 프랑크푸르트행 항공편은 전보급의 대형 비행기이다. 탑승을 하니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이 아주 많다. 우리나라 항공기는 비즈니스석이 대략 6-7열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여긴 거의 15열 정도는 되는 것 같다.
좌석 디자인도 아주 세련되었다. 중국의 경제력을 보는 것 같다. 25년 전쯤 파리에서 동경으로 일본 항공을 타고 간 적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비즈니스석이고 이코노미석은 뒷부분 몇 차례 불가한 것을 보고 놀랐던 기억이 떠오른다. 큰 비행기에 빈자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꽉 찼다. 승객 대부분이 중국인들인데 이제 옷차림도 상당히 세련되었다. 11시간의 긴 비행기 여행이 시작된다. 다행히 우리 좌석 뒤쪽은 중간 칸막이라 의자를 마음껏 젖힐 수 있어 좋다. 이번 비행기는 꽤 좋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에 비해 별로 못할 것도 없다. 기내식은 2번 먹었는데 둘 다 아주 맛있었다. 집사람은 좁은 자리에서 12시간이나 가야 한다고 걱정이다. 그렇지만 난 아무렇지도 않다. 몇 달 전 베트남, 라오스 여행에서 32시간 버스를 탄 이유는 어떤 오랜 교통수단도 조금도 두렵지 않다. 이까지 12시간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비행기는 푸동공항에서 곧장 서쪽으로 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푸동공항에서 곧장 북으로 향해 북경 위쪽의 러시아 부근까지 가서야 직각으로 서쪽으로 꺾는다. 비행기가 상해 상공을 날아간다. 저 아래 화려한 도시의 불빛이 보인다. 정말 큰 도시이다. 상해를 벗어나는데 한참이 걸린다. 이어서 바로 큰 도시들이 연이어 나타난다.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북쪽으로 날아가는 도중 도시의 불빛이 연이어 나타난다. 비행기가 서쪽으로 방향을 돌리자 그때부터는 불빛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저장해두었던 유튜브 바둑 중계 방송을 보고 신용문객잔 영화 한 편을 감상하고 마작 서너 게임을 하다가 잠이 들었다. 눈을 뜨니 비행기는 어느새 모스크바 바로 아래쪽을 날고 있었다. 벌써 유럽으로 들어온 것이다. 이제 2시간 정도만 견디면 된다. 서유럽 렌트카 여행 3 프랑크푸르트 도착 425. 현지 시간 오전 530에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하였다. 입국 소속에는 그다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줄을 서 있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모두 핸드폰을 꺼내 뭔가를 하고 있어 앱을 통해 입국 신고 같은 것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고 잠깐 불안했으나 그런 건 없었다. 비행기 내에서는 독일 입국에 대한 특별한 정보를 말해주지 않았다. 25년 전 독일 연방 카르텔청을 방문하기 위한 출장일의 2번째 독일 여행이다. 짐을 찾으러 갔다. 카트를 이용하려니까 1유로 동전이 있어야 한단다. 동전이 없어 포기. 짐을 찾아 나오는데 먹을 것과 남비가 들어있는 가방을 포장한 박스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다. 얼마나 단단히 포장하였는지 손으로 뜯는 건 불가능하다. 칼이 있어야겠는데 가져온 과도도 포장 박스 속에 있다. 무게 10kg의 정육면체 포장 박스는 손잡이도 없어 어떻게 들어야 할지 감당이 안 된다. 겨우 짐을 끌고 대합실로 나왔다. 오전 10시에 렌트카 픽업을 하기로 계약되어 있는데 렌트카 회사는 프랑크푸르트 시내 외곽에 위치해 있다. 그곳까지 찾아가야 한다. 오기 전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프랑크푸르트의 택시 요금은 어마어마하게 비싸 시내까지만도 거의 10만 원이 나온다는 여행 후기가 있었다. 렌트카 회사는 시내를 지나 한참 더 가야 하므로 요금이 얼마나 될지 예측할 수 없다. 아직 시간 여유가 있으니 대중교통으로 렌트카 회사를 찾아가기로 했다. 구글맵으로 렌트카 회사를 검색했다. 이런. 구글맵이 안 된다. 휴대폰의 통신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인터넷을 테스트해보았는데 다른 건 된다. 그런데 스피드가 무지하게 늦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독일은 유럽에서도 인터넷 속도가 느린 것으로 유명하다고 한다. 10여 년 전 미국에 가서 구글맵을 사용했을 때 처음 얼마가는 불통이었다가 1시간 정도가 지나서야 제대로 된 경험이 생각나 끈기 있게 구글맵을 시도해보았다. 렌트카 회사 위치를 검색한 후 10분이 지나서야 위치가 나온다. 그곳으로 가는 경로를 검색하니 거의 20분이 지나서야 이동 방법이 나온다. 기차 지하철 와 버스를 3번 갈아타야 한단다. 기차를 타러 갔다. 여전히 식품 박스 때문에 미치겠다. 칼이라도 빌려 박스를 뜯고 싶은데 빌릴 곳도 파는 곳도 없다. 캐리어 2개에 10kg짜리 박스를 들고 이동한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다. 정말 우라통이 치민다. 매표소까지 겨우겨우 찾아갔다. 자판기로 티켓을 사야 하는데 이럴 수가. 모두 독일어로만 되어 있다. 현금 구입은 안 되고 카드만 된단다. 카드를 넣으니 또 IP핀을 입력하란다. 아마 패스워드를 말하는 것 같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였는데 뭐가 잘 안 된다. 에러 메시지가 뜨는데 독일어라 읽을 수가 없다. 이런 상태니 설사 이곳에서 티켓을 산들 도중에 어떤 낭패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게다가 감당하기 어려운 볼박스까지 들고 돈이 얼마나 들더라도 숙식을 타기로 했다.
그런데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해외에서도 카카오 택시 이용이 가능하단 것을 알게 되었다. 카카오 택시를 부르려니 요금이 100만 원이 가깝다고 나온다. 놀라서 다시 확인하니 다른 도시에 같은 주소가 있어 그쪽으로 안내한 것이었다. 다시 제대로 된 프랑크푸르트 주소를 입력하니 요금이 4만 5천 원 정도란다. 이것밖에 안 되는데 그동안 괜한 고생을 한 것 같다. 카카오 택시를 호출하였다. 그런데 이런 뭔가 에러가 발생하였단다. 어쩔 수 없이 택시 승강장을 찾아가 택시를 탔다. 아주 좋은 벤츠 승용차였다. 기본 요금은 4유로 그러니까 6,500원 정도이다. 행선지를 알려주고 출발하려는데 바로 미터기가 오르기 시작한다. 미터기 요금이 얼마나 빨리 오르는지 마치 주유기 미터 같다는 느낌이다. 렌트카 회사까지 16km인데 요금이 52유로 8만 원 정도 나왔다. 서울 상계동에서 광화문까지 17km 2만 원 남짓이니까 서울의 4배 정도이다. 공항 렌트카를 이용 않고 이곳까지 온 것은 요금이 낮아서이다. 40일간 렌털 가격이 공항에 비해 70만 원 정도 낮다. 예정 픽업 시간보다 1시간 정도 일찍 도착해 조금 기다린 끝에 차를 픽업하였다. 차는 피아트의 오펠 아담이라는 소형차이다. 3도어형으로 정말 작은 차이다. 차 트렁크에는 캐리어가 1개밖에 들어가지 않는다. 남은 캐리어 1개와 볼박스는 뒷좌석에 실어야 하는데 볼박스 이게 끝까지 속을 썩인다. 앞좌석을 당기고 뒷좌석에 박스를 밀어 넣으려 하는데 부피가 커서 잘 들어가지 않는다. 낑낑대며 고생고생한 끝에 겨우 박스를 밀어 넣을 수 있었다. 차에 앉으니 의외로 자리가 편하고 차도 단단한 느낌이다. 20여 년 전 딸에게 마티즈를 사준 적이 있는데 그보다는 좁지만 훨씬 편하다. 이 차는 오토가 아니라 매뉴얼 방식이다. 유럽에는 지금도 매뉴얼 방식 차가 많은 것 같다. 옛날 매뉴얼 차를 78년 정도 운전한 경험이 있으므로 그다지 부담은 되지 않는다.